2026년 초 저는 오타와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제 사무실 창가에 서서 2년 전의 그 회의실을 떠올립니다. 잊을 수 없는 풍경입니다. 길고 유니 나는 마호가니 테이블, 그 위로 비치던 흐릿한 조명, 그리고 테이블 양 끝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에 감돌던 미묘한 자신감의 차이. 캐나다는 저울을 손에 쥐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쪽에는 독일이, 다른 한쪽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나토의 오랜 동맹이자 유럽 산업의 상징, 다른 한쪽은 인정하건대 유능하지만 언제나 이 순위 대안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던 동아시아의 국가였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하지만 단 하나의 질문이 던져지자 저울은 갑자기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여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침착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캐나다가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을 깨닫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사활을 건 국방 계약에서 결정적인 것은 화려한 전략적 약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즉시 힘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역량이었다.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세상은 이미 그 진실을 캐나다보다 훨씬 일찍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캐나다 국방부 산하의 한 전략연구소 선임 분석가인 데이비드 리차드입니다. 20년 넘게 국제관계와 국방 전략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는 제게 종교와도 같았고 논리는 제가 세상을 이해하는 유일한 창이었습니다. 그날 회의실에 들어서면서 저는 제 보고서의 두께가 주는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잠수함 도입 계획은 표면적으로는 지극히 영리했습니다. 잠수함 사업을 단일 계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산업, 외교, 그리고 전략적 위상까지 모든 이익을 극대화할 기회로 봤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한국의 계약을 나누어주는 방안이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현명한 수처럼 보였습니다. 유럽과의 전통적인 관계도 지키고 한국의 뛰어난 조선 능력도 활용합니다. 캐나다 영토 내에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며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도 강화합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합리적이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저희 분석팀은 이 시나리오를 최적 균형점이라고 불렀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는 캐나다 측 협상 대표의 얼굴에는 그 여유가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가 단순히 잠수함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파트너십 구조를 짜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 첫 번째 실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잠수함은 일반적인 상업 계약처럼 둘로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함대는 정치적 아이디어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단일화된 플랫폼, 일관된 훈련 체계, 부품 호환성, 유지 보수 프로토콜, 그리고 무엇보다 예측 가능한 생산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캐나다가 정치적 논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군사적 논리를 둘로 쪼갤 수 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실수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저는 그때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던 한국 대표단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말이 없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잘 훈련된 기술 관료나 엔지니어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침묵을 저는 그들이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신호로 읽었습니다. 그들은 제안을 기다리는 쪽이었고 우리는 제안을 하는 쪽이었으니까요. 그것은 저의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침묵이 힘의 열세에서 오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종류의 힘, 즉 모든 것을 지켜보고 판단하는 자의 침묵이었습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오고 갔고 숫자들이 스크린을 채웠습니다. 모든 것이 제 보고서의 예측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독일 측은 나토 동맹의 가치를 역설했고 한국 측은 납기일과 효율성을 강조했습니다. 완벽한 구도였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판을 짜고 양쪽에서 최상의 조건을 끌어낼 수 있는 회의실의 공기는 낙관적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오타와의 겨울 풍경이 차갑게 펼쳐져 있었지만 실내의 온도는 우리의 통제력에 대한 믿음으로 훈훈했습니다. 단 하나의 질문이 던져지기 전까지는, 그 질문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고는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질문을 던진 그 사람 자신은 더더욱 몰랐을 겁니다.
그저 영리한 압박 카드 하나를 던진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 질문은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판 자체를 뒤엎는 스위치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고함이나 논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가장 큰 변화는 아주 조용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캐나다 측 정치인 한 명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는 외교관이 아니라 선거로 단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협상 테이블을 유권자를 대하는 연단처럼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에는 계산이 번뜩였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질문의 날은 서늘했습니다. 만약,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만, 만약 북극해에서 러시아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캐나다를 돕기 위해 군사적 지원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어떤 소음보다도 무겁게 내려앉는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멈췄습니다. 스크린의 숫자들도 창밖의 풍경도 모두 의미를 잃었습니다. 오직 그 질문만이 회의실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잠수함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에 대한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캐나다가 무심코 협상 테이블 전체를 산업의 영역에서 주권의 영역으로 끌고 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험대에 오른 것은 가격이나 납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국가의 원칙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국 대표단의 수석 대표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그가 당황하거나 혹은 외교적인 수사로 답변을 피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협상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둘 중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계약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조용히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자신의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딸깍하는 작은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잠수함을 파는 것이지 주권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측 협상단 몇몇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질문을 던졌던 정치인은 무언가 반박하려 했지만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하는 듯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저는 제 보고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데이터와 분석, 그 안에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모델은 원칙이라는 변수를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캐나다는 이 계약을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압박의 도구로 보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공장, 추가 투자, 그리고 정치적 약속까지. 하지만 한국은 이 계약을 파트너로서의 자격을 확인하는 시험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거래를 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경계를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세계관이 충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돌의 여파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거대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반응은 격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웠습니다. 그들의 침착함은 그들이 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 애원할 필요가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규칙이 왜곡된다면 언제든 이 테이블을 떠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협상은 그 순간 끝났습니다. 다만 우리 쪽에서는 아직 아무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저울을 쥐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울이 이미 상대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버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한국이 강하게 나오고 있군. 일종의 협상 전략이라고, 더 나은 조건을 얻기 위한 심리전이라고 해석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처음 몇 초간은 그렇게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제 머릿속에 낡은 프레임워크가 그렇게 속삭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그보다 훨씬 깊은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방산시장의 권력이 이동하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과거의 논리 속에서 돈을 가진 쪽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판매자는 유연해야 했고 구매자가 선택의 칼자루를 쥐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던 세상이었습니다. 제 보고서 역시 그 세상의 문법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논리는 달랐습니다.
실질적인 생산 능력이 희소 자원이 되고 납기일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될 때 권력은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약속을 하는 쪽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쪽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판매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할 파트너를 선택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은 말로 이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스스로가 약해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캐나다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계약이 필요한 공급자와 협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우리를 거절할 힘이 충분한 상대를 시험하고 있었다. 진정한 위기는 한국 대표단이 떠난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이 아니라 바로 이곳 오타와에서 말입니다. 그날 오후에 열린 내부 보고 회의의 풍경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쪽에는 해군 제독들이, 다른 한쪽에는 정치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그 문제의 질문을 던졌던 정치인은 팔짱을 낀 채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들은 돌아올 겁니다. 이만한 계약을 놓칠 리가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에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해군 참모총장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게 담은 입술과 먼 곳을 응시하는 텅 빈 시선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보다 못한 한 노장 제독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장관님, 저희 함대는 정치적 수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강철과 일정으로 움직입니다. 정치와 군사, 두 개의 언어가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해군은 너무나 명확한 현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잠수함의 도입이 늦어지면 바닷속 우리의 힘에는 구멍이 생긴다. 그 구멍은 개념이 아니라 적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실질적인 전략적 공백이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다른 그림에 매혹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공장, 지역구의 일자리, 언론에 보도될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화려한 문구, 나토 동맹 내에서의 정치적 입지. 한쪽은 작전 시간표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선거 시간표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물었습니다. 잠수함이 언제 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다른 한쪽은 물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무엇을 더 얻어낼 수 있는가? 이것은 단순히 캐나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국가의 국방 계약 뒤에 숨어있는 영원한 딜레마입니다. 시간이 피와 같을 때 정치는 너무나 쉽게 피가 통하지 않는 것들에 매혹됩니다. 저는 제 앞에 놓인 두꺼운 보고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안에 모든 데이터와 그래프들이 갑자기 낡고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캐나다 내부의 갈등은 결국 두 개의 다른 제안, 즉 독일과 한국이 내놓은 본질적으로 다른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우리는 두 개의 평행 세계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가져온 것은 아주 아름다운 미래였습니다. 그들의 프레젠테이션은 한 편의 영화 예고편 같았습니다. 캐나다 해안에 세워질 최첨단 조선소의 3D 렌더링 이미지, 그 옆에는 앞으로 10년간 창출될 일자리를 보여주는 화려한 그래프가 펼쳐졌습니다. 모든 슬라이드는 희망적인 단어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파트너십, 공동의 미래, 새로운 산업시대의 개막, 그것은 꿈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그런 거대 담론에 높은 점수를 주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략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이 미래 시제였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그런 거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훨씬 적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서류철에는 미래의 공장 렌더링이 없었습니다. 대신 현재 가동 중인 자신들의 조선소 내부를 촬영한 고화질 사진과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여러 척의 선박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는 모습, 빽빽하게 들어찬 간트 차트, 그리고 이미 다른 국가에 납품 완료된 동급 잠수함의 성능 검증 보고서가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였습니다. 마일스톤 달성, 납기일 준수, 성능 검증 완료. 그들은 비전을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납품 기록을 팔았습니다. 그들은 역량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존재하는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머릿속을 꿰뚫는 하나의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력의 우위를 비교하는 게임이 아니었다.
이것은 두 개의 다른 철학이 충돌하는 현장이었다. 독일은 매력적인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은 증명된 라인을 제안했습니다. 결국 시스템은 아름다운 약속을 압도했습니다. 시스템, 비츠 프로미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캐나다는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개의 잠수함을 비교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생산 시스템을 두 개의 다른 시간 개념을 비교해야 했습니다. 한쪽은 언젠가 우리 손에 쥐어질 멋진 청사진을 보여주었고 다른 한쪽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기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전쟁의 위협이 가까워질수록 청사진보다는 기계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를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캐나다는 독일과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여전히 한국이 제시했던 원칙의 경계선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유럽의 한 국제국방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북극의 찬바람이 느껴지는 노르웨이의 오슬로였습니다. 회의장은 활기 넘쳤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캐나다의 잠수함 계약 문제로 복잡했습니다. 로비에서 열린 리셉션. 저는 핀란드 해군 장교 몇 명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북극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자연스럽게 국방 현대화와 잠수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독일과의 협상에서 발을 뺐습니다. 핀란드 해군 대령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피로했지만 결정에 대한 확신이 엿보였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왜요? 기술력은 여전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뛰어나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청사진 위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철강 위의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텅 빈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전쟁은 약속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계획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이 실제 함대가 되어 바다에 떠오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캐나다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국지적인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는, 즉 안보 위협이 코앞에 닥친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들은 더 이상 화려한 전략 담론에 인내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 명성에도 덜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훨씬 잔인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간결했습니다. 누가 납품할 수 있는가? 누가 제 시간에 납품할 수 있는가? 누가 계약을 실제 전투 역량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는가? 질문이 이처럼 벌거벗은 수준으로 단순화되자 과거의 수많은 상징들은 효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동맹국으로서의 독일의 위상, 중요하지만 당장 전선에 투입될 수 있는 잠수함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유럽 기술의 우수성, 역시 중요하지만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공장 건설 약속보다는 눈앞의 가동 라인이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독일은 계획을 주고 한국은 무기를 준다. 핀란드 대령의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단순한 농담처럼 들렸던 그 말이 이제는 위기 시대의 국방 조달 교리에 대한 간결한 요약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슬로의 하늘은 회색빛이었지만 제 눈앞에는 캐나다 오타와의 회의실이 선명하게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낡은 지도 위에 익숙한 선들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시간은 국방계약의 부수적인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이제 그 자체가 국가의 힘을 측정하는 새로운 단위가 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보고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모든 프레젠테이션은 과장될 수 있습니다. 모든 약속은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은 그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대표단이 한국의 조선소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경외감과 함께 일종의 패배감을 읽었습니다. 수십 장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나 두꺼운 서류철로도 전달할 수 없었던 진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도크, 그 위에 거대한 철골 구조물들이 동시에 여러 척의 선박으로 형체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고
거대한 크레인이 굉음을 내며 움직였습니다.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기계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능력의 밀도였습니다. 여러 척의 잠수함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고 각 공정은 완벽한 동기화 속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계획은 더 이상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철과 인간의 움직임으로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서 있던 해군 장교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평소 냉철하고 무표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도 몰랐던 겁니까?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약 가능하다면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의 영역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말로 상대를 믿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상대로 하여금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압도적인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기술력에 이미 감탄하고 있었지만 그날 제가 본 것은 기술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을 현실로 만드는 시스템의 힘이었습니다. 동시다발적인 생산 능력, 표준화된 프로세스, 실제 납기일을 지켜내는 조직적 규율, 이 모든 것이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를 이루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봤던 것은 잠재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작동 중인 기계였습니다. 이 순간 캐나다 대표단 내의 모든 이론적 논쟁은 무의미해졌습니다. 정치적 수사, 산업적 이점, 외교적 고려. 이 모든 것들이 저 거대한 강철의 물결 앞에서 작은 먼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다 밑에서 조용히 움직이며 국가 안보를 책임질 잠수함이라는 존재가 바로 저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계약이 독일이냐 한국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언젠가 올 미래와 지금 당장의 현실 사이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보 위협이 실체화되는 시대에 그 선택은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한국 조선소 방문은 캐나다 대표단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런 걸 우리가 왜 이제야 보았는가 하는 종류의 질문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을 보고 나면 낡은 사고방식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한 번 착각했습니다. 현실을 보고도 인간은 때때로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 합니다. 특히 그것이 깊이 뿌리내린 사고방식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온 후 마지막 협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생산 능력을 직접 목격한 뒤 캐나다 측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원칙에 대한 질문을 접고 순수하게 잠수함 도입의 시급성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캐나다 측 정치인들은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꺼냈습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한다면 한국은 캐나다를 군사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까? 회의실에는 다시 한번 싸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처음의 정적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서 오는 당혹감이었다면 이번의 정적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의 피로감과 어쩔 수 없는 실망감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저의 옆에 앉아있던 한 해군 장교가 옅은 한숨을 내쉬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체념과 함께 정치인들에 대한 깊은 불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문제는 더 이상 정보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고방식의 문제였습니다. 캐나다는 여전히 이 계약을 통해 더 많은 구속력을 끌어낼 수 있는 도구로 보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약속을 더하고 동맹 관계를 강화하며 심지어 미래의 군사적 지원까지도 협상의 테이블에 올리려 했습니다. 그들은 계약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넘어 국가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엮는 수단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들은 원칙을 고수했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계약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에게 계약은 신뢰의 증거이자 상호 존중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양측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 조선소를 방문하기 전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고 부드러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계약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을 조금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캐나다는 비로소 진정한 두려움에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잃을 것은 단순히 한 명의 공급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잃을 것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능력의 표준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제 펜을 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보고서는 이제 낡은 유물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신뢰했던 데이터와 논리들은 결국 인간의 고집스러운 사고방식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눈앞에 있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이 이야기 전체의 가장 강력한 순간은 바로 여기 모든 것이 뒤집히는 지점에서 찾아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캐나다는 자신들이 중심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돈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필요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파트너를 선택할 권리가 있었다. 그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전제였습니다. 제 보고서 역시 그 전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깊이 파고들수록 현실은 그 반대를 드러냈습니다. 한국은 고객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조선소는 이미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빠른 납기일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은 줄을 서 있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한국은 단순히 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불합리한 조건들을 감내해야 하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의 생산 라인은 이미 다른 곳에서 충분히 가동되고 있었고 그들의 기술력은 다른 시장에서도 충분히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질문은 더 이상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캐나다는 독일을 선택할 것인가? 한국을 선택할 것인가? 대신 질문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캐나다와 같은 파트너,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사고방식을 가진 파트너가 한국이 진정으로 함께하고 싶은 파트너인가? 그 순간 모든 심리적 균형추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자라고 믿었던 그 자리에 실제로는 우리가 선택받아야 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는 불편한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저는 제 안에 오랜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방 중심이라는 암묵적인 사고방식이 돈을 가진 자가 갑이라는 시장 논리가 제 눈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게임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쉬운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 그리고 그들의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자신감에서 그들은 우리가 가진 돈보다, 우리가 가진 명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의 가치를 정의할 권리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계약 성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글로벌 국방시장에서 권력의 지형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입니다. 캐나다가 겪은 이 경험은 세계가 새로운 현실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차가운 경고등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타와 시내의 불빛이 창밖에서 반짝였지만 제 마음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통해 예측하고 싶었던 미래는 제가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표면만 본다면 이 이야기는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이 모든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글로벌 국방 조달에 관한 오랜 학설들이 조용히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명성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동맹관계도 자동으로 안보를 보장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프레젠테이션만으로는 실제적인 안보 압박에 직면한 국가들을 안심시킬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질문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가 필요한 것을 제 시간에, 그리고 협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치적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의 교차점에서 한국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화된 답안으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목격하면서 제 자신의 분석 프레임워크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국방력의 기준이 GDP 규모, 군사력의 양, 기술의 첨단성, 그리고 동맹국의 수에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략적 배치 속도라는 새로운 기준이 그 모든 것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빠르게 설계를 생산으로 전환하는가? 누가 더 빠르게 산업 역량을 실질적인 전투 역량으로 만드는가? 누가 더 적은 위험으로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국가가 전략적인 실전에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 단순히 생산을 잘하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직화된 시간의 힘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권력을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북유럽 국방 전문가와 통화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제가 겪었던 캐나다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자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교훈을 배웠습니다. 전쟁은 당신의 비전을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그것은 당신의 함대가 언제 바다에 떠오를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섞이지 않은 채 냉철한 현실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약속을 이긴다는 말이 이제는 단순한 통찰을 넘어 냉혹한 생존 법칙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제 경험과 지식이 이 새로운 흐름 앞에서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어질 수 있는지를 통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프레임으로 현재를 설명하려 들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잠재력 있는 공급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정의하는 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국가의 성공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선택의 기준을 바꾸도록 강요받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국이 잘한다는 차원을 넘어 세계가 더 이상 옛날 방식으로 선택할 시간이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가 그토록 의미심장한 이유였습니다. 만약 전쟁과 위기 그리고 역량 공백이 더 많은 국가의 현실로 다가온다면 미래의 질문은 더 이상 누가 더 영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가 아닐 것입니다. 대신 누가 제때 납품할 수 있는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한국은 단순히 잠수함을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 즉 확실성을 팔고 있었습니다. 오타와 강변의 제 사무실, 해질녘의 노을이 창밖으로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경험, 그리고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협상에 대한 기록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깊은 침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캐나다가 한국을 잘못 평가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본질적인 것은 일부 전략 엘리트들이 21세기 권력의 형태가 이미 변했다는 사실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권력이 동맹에 있고 상징에 있으며 장기적인 전략적 약속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익숙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의 젊은 시절 냉전 시대의 논리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강대국과의 동맹이 곧 안보였고 서방의 기술은 곧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급박해지는 안보 환경 속에서 진정한 권력은 계획을 최단 시간 내에 현실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그 지점에서 한국은 더 이상 낡은 질서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려는 플레이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낡은 질서 스스로가 자신의 기준을 재조정하도록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회의실에서 보았던 한국 대표단의 침묵,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었던 단호한 원칙은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언어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미래의 가장 큰 논쟁은 더 이상 누가 더 나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닐 것입니다. 대신 시간이 당신 편이 아닐 때 누가 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유리창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타와의 밤은 이미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한국의 성공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갈 가장 중요한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권력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탐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